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8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정책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수석 안녕하십니까. 동준 팀장님, 오늘은 선거보도 모니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거 때까지 이제 저희가 좀 수요일마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선거 때 생각해보면 이제 2번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선되는 재보궐선거가 성큼 다가온 건데요. 정책모니터팀이 지난주까지 선거보도, 특히 서울시장을 다루는 선거보도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했다고 합니다. 우선 바로 지난주인 3월 3주차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정책모니터팀이 너무 열일을 해주셔서 다루지 못한 보고서가 3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점들 꼭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요. 보고서 제목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횟수, 주제, 정책 왜 다른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저희가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자 인터뷰 보도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기간에 저희가 주로 본 내용은 인터뷰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각 후보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통틀어서 질문이 어떤 분야에 많이 분포돼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전체 통계를 먼저 짚어드리면 저희가 질문 주제를 분석했을 때 역시나 가장 많이 등장했던 질문 주제는 경선과 단일화였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총 201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56개가 경선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28% 정도였고요. 그 다음이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52개의 질문이 나와서 26% 정도를 차지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높았던 게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정치판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인가요? 정치 현안에 사실 해당되는 내용이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나서 정치 행보에 가까운 그렇죠.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 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치 행보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네. 뭐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29개로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한 게 후보별로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이 후보별 질문 결과를 합친 게 전체 통계다 보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뭐 이 평이하게 갔을 때는 전체 통계와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네. 이번 분석에서는 후보별로 좀 통계치가 극명하게 갈리는 요소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후보들이었던, 그리고 인터뷰 횟수가 가장 많았던 후보들을 좀 추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이외에 뭐 인터뷰가 1회, 2회 있었던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표본이 네. 굉장히 부족해서 분석 결과가 정확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외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세 후보의 인터뷰 질문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눈에 띄는 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 관련된 질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앞서서 전체 평균은 20%대였다면은 20% 중반대였다면은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 관련 질문이 37%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과 비교해봐도 한 10% 이상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박영선 후보는 본인의 정책 공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고요.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단일화와 관련된 질문이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중반대였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34%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8%가량 높은 수치를 네. 보였고요. 근데 가장 극명하게 눈에 띄는 후보는 역시 안철수 후보였는데요. 네, 어떻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경향성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독특하네. 오세훈 후보나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과 단일화가 가장 많다라는 네. 이 경향성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냈을 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파란색이 이만큼, 뭐 빨간색이 이만큼 이 정도로의 평균치는 나오는데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받은 경선 단일화 관련된 질문이 전체 질문은 58%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20%대인데 안철수 후보는 58%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를 다루는 언론은 거의 안철수 후보를 그냥 단일화하는 후보 뭐 이 정도로 지금 취급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정책 공약 질문을 받은 만큼 안철수 후보가 경선 단일화 질문을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평균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동준 팀장님, 근데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언론이 좀 이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요. 앞서 단일화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당 측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됐고, 뭐 제1야당 쪽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단일화 전의 얘기예요. 그러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이렇게 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은 박영선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게 굉장히 우세한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제 합의가 돼서 본인이 결정이 나고 나서 언론 보도 제목 보면요. 여권은 이변 없이 박영선 이변 없이 김진애 누르고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이 말인즉 박영선 후보가 될 것 같으니 좀 더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당시 그 후보 2명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가 되냐 마냐, 뭐 되더라도 언제 되냐, 이런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에게는 경선 단일화 관련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좀 그거에 관심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후보자마다 정치적인 입지가 다르고, 네. 그리고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 내용도 당연히 똑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특히 안철수 후보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질문 절반 이상이 다 경선 단일화잖아요. 사실 그쵸.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를 접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러니까 독자가 보게 되는, 시청자가 보게 되는 질문의 절반 이상이 경선 단일화라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물론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단일 후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서울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럼요.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단일화하는 후보가 아니라 어떤 공약을 가지고 시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 근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후보자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뭐 저희가 이 분석을 하면서 봤던 보도 중에 하나가 실제로 JTBC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네. 인터뷰를 할 때에 받은 질문 중에 정책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던진 질문에는 정책 질문이 하나도 무슨 없었거든요. 질문을 해요? 뭐 논란과 관련된 질문들이나 혹은 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질문들, 뭐 이런 걸 묻게 됐는데 박영선 후보가 모든 답변을 다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복현 앵커가 뭐 하다못해 질문을 드렸는데 정책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본인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곳저곳에서 말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네. 물론 그게 모두 다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명이 필요한 논란에 대해서 뭐 정책으로 피해 나간다라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에게 정책 공약 관련된 질문이 이렇게나 많이 던져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후보자의 태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 생각이 났던 게, 뭐 이번 이제 정책 모니터 팀에서 분석하신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언론 매체는 아닌데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죽하면 안철수 후보가 인터뷰할 때 나한테 정책 질문해 주는 곳이 없어서 여기서 나한테 정책 질문해 주니 고맙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후보별로 인터뷰 주제가 굉장히 달랐다,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 또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건 좀 제가 이상하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질문 없는 받아쓰기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선거보도 모니터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터뷰인데 어떻게 질문이 없어요? 사실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인터뷰에서 나온, 보도에서 나온 질문들을 다 추려서 이제 이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하는데, 이
이 보도는 엑셀 시트 칸에 정리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서 이게 누락이 됐구나.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 우리 활동가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를 하다가 이 누락이 돼서 질문이 없어서 이걸 다시 봐야겠구나 하고 눌러서 봤는데 실제로 질문이 없는 보도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혹은 실제 보도 내용을 읽어드리면 박영선 후보와 인터뷰를 한 매일경제 보도였는데 네. 박 전 장관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표 서울복지정책을 서울형 안심복지 21체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5대 불안, 즉 빈곤층의 추락 불안, 질병의 불안, 육아의 불안, 어르신 돌봄의 불안, 학습 부담의 불안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플랫폼으로 연결한 안심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답변을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서 더 파고들어서 본인이 이런 안심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냐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진행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인터뷰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그렇죠. 순서가 되겠죠. 근데 이 보도 내용 이후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영선 전 장관,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내용, 공약 내용이 뭔지 이 본인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인터뷰가 매일경제에서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에도 유사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경제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나경원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예비 후보가 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다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따옴표로만 거의 구성된 내용이고 질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인터뷰 보도라기보다는 보도자료를 써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기사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인터뷰했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 표현에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워딩이 나와요. 그래요? 네.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후보자들이 토론회라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뿌리는 보도자료 이런 본인들의 입장 이런 거 말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 본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을 좀 찾아볼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질문이 없는데 인터뷰 기사라는 거야? 해서 좀 여쭤봤던 내용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3월 3주차,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저번 선거보도 모니터 이야기를 할 때는 2월 마지막 주, 3월 1주차 선거보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전해드렸잖아요. 어때요? 좀 변화가 있나요? 그때 후보자들 발언이나 주장에 대해서 뭔가 팩트체크를 해보는 보도가 300몇 건의 선거보도 중에 한 건밖에 없었다. 전 이게 좀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데 어때요? 일단 저희가 그 사이에 3월 2주차와 3월 3주차 네.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선거보도량이 3월 2주차에 그냥 급감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주차에 약 6.5%의 보도가 선거보도였어요. 그래서 전체 보도 비중을 놓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부족했고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보도가 줄어든 원인은 역시나 중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LH 투기호 관련된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이슈가 다 쏠리면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후에 3월 3주차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 3월 3주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주차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9.1%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전히 LH 땅 투기 의혹 관련된 보도가 연일 이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보니 이 내용이 아무래도 중점이 되고 선거보다는 좀 뒤로 밀리는 경향성이 여전히 보이고요. 네. 그리고 팩트체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3월 3주차 분석에서도 3건이 팩트체크였고요. 네. 여전히 비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경향성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은 3월 2주차, 3월 3주차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인터뷰 기사였어요. 왜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가 줄어든 배경은 이제 어느 정도 후보자들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희가 짚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분석기관, 저희 대상 매체들이 저희가 앞서서 진행해왔던 분석기관 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인터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터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후보들이 있는데도 그 흔히 말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 네.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게끔 언론이 거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만 후보가 나오는 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도가 지금 거대 양당에만 쏠려 있고 심지어 여전히 팩트체크 보도라든지 좀 우리에게 유의미한 보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 공약 보도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정말 우리 민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런 거를 유권자들이 알아야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금 한 1, 2주 정도 흐른 만큼 관련해서 정책과 공약, 이제는 언급을 좀 해야 되거든요. 후보자도 좁혀졌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분석해줬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해봤을 때는 원래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LH 사태가 좀 있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 내용 중에 그나마 다뤄진 게 부동산 관련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좀 언급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땠나요? 좀 다양해졌나요? 질문들은? 사실 분석 결과가 이제 저희가 3월 2주차에서는 나왔던 정책 공약 분야를 분석한 내용은 있었지만 싫지는 않았는데요. 네. 3월 3주차 보고서에서 이걸 이제 같이 실었는데 내용을 봤을 때 3월 2주차는 확연히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혹은 개발 관련된 정책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네. 근데 3월 3주차에는 약간의 경향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정책 공약을 언급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적은 영향도 있어서 네. 이게 표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분석 결과에서는 민생 관련된 공약이 26회 등장해서 38%를 차지했어요.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한 어떤 공약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네.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네, 알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거 네.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의 공약들 혹은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유의 민생 관련된 공약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3월 3주차에는 조금 지난 3월 2주차에 비해서 부동산 개발 관련된 정책을 언급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그래프를 옆에서 이렇게 몰래 같이 보고 있는데, 뭐 민생 언급도 있고, 복지라든지 혹은 노동, 청년 관련 언급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수치가 아직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요, 뭐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이거 보도 안 봐도 뻔하긴 하지만,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텐데, 안 물어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일화. 이번 주에 오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형국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결정이 나기 직전 주였던 3월 3주차에는 뭐 단일화 보도 당연히 가장 많고 쏟아졌을 것 같아요. 어때요? 분석을 해봤을 때 3월 2주차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네. 퍼센트로 놓고 봤을 때는 총 173건이 나와서 53% 정도의 보도에서 단일화 관련된 언급이 네. 나왔는데요.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의 그 첫 분석에서 이 단일화 관련된 보도가 훨씬 비중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줄어드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후 보도들은 좀 놓고 봐야겠지만 단일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3주차 분석에서는 절반 정도의 보도에서는 어쨌거나 단일화 언급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 보도가 이렇게 단일화에 관심 많았는데 단일화 됐으니까 이제 어떤 보도를 내놓을까? 이번 주부터는 어떤 보도들이 나올까? 좀 이 지점이 궁금하기도 해서 다음번 이제 수요일에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앞에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모니터를 하면서 정책 모니터 팀이 계속해서 문제다, 언론 보도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누가 봐도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데 LH 사태 이런 것으로 선거 보도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좀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 독자의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뭐 틀린 건 아니죠. 이야기를 하기는 네. 힘드는데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특히나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공직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측근, 뭐 고위공직자의 가족 관련된 내용들로도 지금 번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1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부산시를 운영하는, 그리고 각 지자체의 각 군 혹은 뭐 시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만큼 과연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 외에 이런 현안 사안들이 선거의 이슈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LH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제 선거 이슈로 봐야 될 정도로 네. 정치권에서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행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선거 현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선거의 안건으로 들어왔을 때 정치 현안이 아니라 사회 현안이 아니라 이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단 이게 선거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보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거가 가지는 의미나 선거에서 필요한 보도들, 늘 이야기하지만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보도들, 네. 이런 보도들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LH 투기 의혹 선거가 돼버리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좀 유의미하게 좋다라고 말할 만한 보도를 많이 꼽지 못하는 지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아직 2주가 남았으니까 그 지점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선거 관련한 좀 문제적인 이슈도 하나 짚어봐야겠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장애인 혐오 발언을 했다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조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장애인 혐오 발언을 했다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설명을 하려면 약간 긴 내용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17일날 있었던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본인에게 했던 네. 이 뭐 의혹 제기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던 과정에 이제 의혹 제기가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본인의 와이프,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네. 실제로는 이 실세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네. 그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이제 본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그래서 본인의 당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를 그렇게 두고 표현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했고요. 네. 그 이후에 18일에 곧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것과 관련된 본인의 뭐 소회 혹은 뭐 본인의 평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 평가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 차별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상대당 후보의 뭐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두고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을 이제 비방을 하니까, 혹은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차별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네. 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김미경 교수를 가리켜서 상황제다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제라는 의미 안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미경 교수께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게 가장 그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급했구나. 이제 많이 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게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예.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그런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철수 캠프 쪽에서 이제 사모님 관련해서 열심히 공세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공교롭게 이제 안철수 후보자,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이름이 같아서 발생한 해프닝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를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실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거의 그냥 발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가깝고요. 네. 대표적으로 매일경제 보도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에 이걸 넣었어요. 다른 이제 후보자를 공격하는 발언들하고 같이 이제 제목에다 집어 넣었는데, 네. 그래서 제목이 따옴표로 박영선 도쿄시장, 오세훈 도박 하나, 안철수 정신 이상, 이렇게 해서 제목을 뽑았어요. 아예 서로 비방한 내용을 그냥 다 싹 다 넣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를 공격하는 발언들하고 같이 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그냥 그대로 실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을 봐도 해당 표현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했다. 이 정도로 묘사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네. 채널A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감정적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혹은 두 사람의 설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였고요. 그나마 MBC와 JTBC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냈는데, MBC 같은 경우는 왕종명 앵커가 이 발언을 두고 듣기에도 민망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JTBC 김소연 기자가 극한 발언이다, 격한 표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애인 차별 표현이다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의 비판이 그쳤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장애인 차별 표현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정치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춰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장애인 단체들에서 이게 장애인 차별 표현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라. 그렇죠. 사과를 하라라는 요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네.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당일 저녁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류처럼 마찬가지거든요. 김종인 대표의 발언도 똑같은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명백한 장애인 차별 표현입니다. 근데 선거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이 장애인 차별 표현이 갑자기 장애인 차별 표현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장애인 차별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언론이라면 이런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선거 공학적 관점에서 두 사람이 이 단일화를 두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이 정도로 네. 치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 차별 표현이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몰두하느라 이런 차별 표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역할을 놓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동준 팀장님과 3월 3주차 선거보도 모니터까지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임동준 팀장님이랑 단둘이 진행을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준 팀장님 항상 노래를 가져오시잖아요.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2PM의 Again and Again을 오! 가지고 왔는데요. 제 사실, 학창 시절 같이 했던 노래. 네.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가지고 온 이유는 그냥 가사처럼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 공약 보도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극단적인 이 차별 표현을 동반한 정치인들의 막말이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너무 유사하고 네.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리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하는 말인데 고리가 끊을 때가 됐는데 절대 안 끊어져요. 그래서 너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선거보도 모니터 분석한 결과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